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어느 날 저녁, 평양 조선중앙방송국 제1스튜디오. 방송 시작 30초 전,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빨간불이 곧 켜질 것이었습니다. 39년 경력의 북한 최고 아나운서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22세 딸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녀는 읽었습니다. 온갖 찬양 문장들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로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54년간 그녀는 강요받은 수많은 거짓말들을 읽어야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 서거 때도, 김정일 장군 서거 때도, 핵실험 성공 발표 때도요. 과연 리춘희가 39년간 거짓 방송을 계속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2024년 12월 서울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밝혀집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23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믿기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해 있고 마이크가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아니, 온몸이 떨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비겁자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립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도망쳤습니다. 제 어머니와 남동생을 북한에 두고요. 2달 전 10월에요. 혼자만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뒤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서워서요. 들킬까봐요. 그렇게 저만 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자격도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 가족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통일부 담당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 39년간 강요받았던 거짓을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요. 제 어머니는 리춘희입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 책임방송원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북한 뉴스에서 기백차게 소리치는 그 목소리요. 39년 동안 북한 정권의 목소리가 되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평양 어딘가에서 거짓을 외치고 계실 겁니다. 기자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립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023년 5월이었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 졸업식 날이었어요.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대동강변에 버들강아지가 하얗게 날렸습니다. 저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영어 통역 전공이었어요.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졸업장을 받는 순간 강단 아래에서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64세 어머니가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던 모습을요. 졸업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서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이제 수령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할 거야. 저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교수님들이 칭찬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양 외국어 대학을 떠났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요. 일주일 후 통역사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소속이었어요. 외국 손님들이 오면 통역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22살 신입 통역사의 첫 출근 날, 저는 긴장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를 만났습니다. 김민혁. 27세였어요. 같은 부서 선배 통역사였습니다. 중국어가 전공이었고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신입이구나. 많이 떨렸지? 괜찮아. 다들 처음엔 그래.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렇게 그와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같이 식당에 갔고 퇴근 후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대동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꿈에 대해서요. 미래에 대해서요. 서연아, 너는 정말 실력이 좋아. 언젠가 큰 회의에서 통역하게 될 거야. 오빠도요. 중국어 발음 정말 완벽해요. 순수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사랑이 싹 텄습니다. 22살 여자의 첫사랑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해 11월 민혁 오빠가 청혼했습니다. 대동강변 벤치에서였어요.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서요. 네, 오빠. 12월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어머니가 축복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이 와줬습니다. 민혁 오빠 가족들도 왔고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 행복의 끝이요. 2024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때였어요. 민혁 오빠가 중국 출장을 갔습니다. 무역 관련 회의 통역이었어요. 3일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오빠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저도요, 오빠. 조심히 다녀와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빠를 본 마지막 순간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오빠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4일째, 5일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사고라도 난 걸까? 6일째 되던 날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서연 동무 당장 나오시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위부라니. 무슨 일이지?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1월의 평양은 추웠어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보위부 사무실은 음산했습니다. 회색 벽, 차가운 의자, 무표정한 사람들. 한 중년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박서연 동무 앉으시오. 저는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남편 김민혁이 배신했어.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배신? 무슨 소리지? 중국에서 탈출했어. 대사관에 망명 신청했어. 지금 한국으로 가는 중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세상이 멈췄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민혁 오빠가 탈북을? 저를 두고.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오빠가 왜? 사실이요. 증거도 있어.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중국 대사관 문서였어요. 민혁 오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망명 신청서. 저는 그 글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진짜인가? 박서연 동무는 이제 배신자의 아내요. 조사를 받아야 하오. 23 세댁의 삶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텅 빈 공간이었어요. 민혁 오빠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에 걸린 셔츠, 책상 위 안경, 침대 옆 책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오빠만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하고 갔어요? 왜 저를 두고 갔어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함께 살자고 했잖아요. 왜? 왜? 그날 밤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남편이 탈북했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어지러웠고 구토가 나왔어요. 2월 초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요.
어머니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결혼을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요? 딸의 남편이 탈북자라고요.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동무. 임신 7주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임신? 지금 임신이라고요? 뭐라고요? 임신입니다. 7주 정도 됐어요. 건강한 태아입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길거리를 걸으면서 배를 만졌습니다. 여기에 아기가 있다고요? 민혁 오빠의 아기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23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 그리고 그 몸속에 새 생명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오빠 아기가. 하지만 오빠는 없었습니다. 한국 어딘가에 있겠죠? 저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저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2월 중순 어느 날 밤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피를 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나온다고요. 아기가 위험한 거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아니, 북한에는 119가 없죠. 응급 전화번호예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했어요.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를 봤고요. 그리고 유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유산, 아기가 없어졌다고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산모가 너무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모든 게 차가웠습니다. 23의 엄마가 될 뻔했습니다. 23의 아기를 잃었어요. 혼자요. 아무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몰랐어요. 친구들도 몰랐고요. 저 혼자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간호사가 들을까봐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민혁 오빠의 아기였는데, 우리 아기였는데, 이제 없다고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3월이 왔습니다. 4월이 왔어요. 저는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잤어요. 로봇처럼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저는 대답했어요. 네, 엄마.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괜찮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5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보위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박서연 동무 나오시오. 또요. 이번엔 뭐죠? 저는 지쳤습니다. 무슨 조사를 또 받아야 하는 거죠? 보위부로 갔습니다. 같은 사무실, 같은 회색벽 같은 중년 남자가 있었어요. 박서연 동무 재혼해야 하오. 네. 배우자를 새로 배정했어. 다음 주에 만나시오. 하지만 저는 거부할 수 없소. 당의 결정이요.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같은 사무실로 갔어요. 그가 거기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어려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 사람이 박태준 동무요. 20이요. 앞으로 당신 남편이 될 사람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태준이라는 사람을요. 그는 저를 피하듯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어려 보였거든요. 20이라고 했는데 18쯤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어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결혼이라고요. 사랑도 없이요. 선택도 없이요. 그냥 배정받은 남편이요. 일주일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식은 없었어요. 서류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혁 오빠가 살던 그 집으로요. 기이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부부가 아니었어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서 잤고 저는 침실에서 잤어요.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네. 출근해요.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아실 겁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 나라가 어떻게 자유와 번영을 이뤘는지요. 여러분이 지켜주신 대한민국에서는 23 젊은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북한에서는요. 저는 23의 남편을 잃고 아기를 잃고 강제로 재혼해야 했습니다.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제 인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가짜 남편과 사는 게 얼마나 이상했는지 아세요? 그는 정말 말이 없었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었냐, 출근한다, 들어왔다. 그게 다였어요. 눈도 잘 안 마주쳤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어요.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습니다. 8월이 왔어요. 우리는 여전히 남처럼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 집에 오셨어요. 서연아, 남편하고 사이가 어때? 네. 괜찮아요, 엄마. 또 거짓말이었죠. 어머니는 태준을 보시고는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9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태주는 거실에 있었고요. 그런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이상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거든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태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데요? 앉으세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고백할 게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고백이죠? 저 사실은 20이 아니에요. 네. 19입니다. 세상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19. 그럼 저보다 4살이나 어리잖아요. 뭐라고요? 미안해요. 거짓말했어요. 보위부가 20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왜요? 왜 나이를 속인 거예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시계였습니다. 회중시계 같은 거였어요. 은색 목걸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세요. 저는 시계를 받았습니다.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85년 4월 12일, 춘희. 춘희. 어머니 이름이잖아요. 리춘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왜 당신한테 있어요? 이건 제가 태어났을 때 목에 걸려 있던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태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리춘희 동무의 아들입니다. 라고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끊겼습니다. 저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아들. 그럼 제 남동생이라고요? 이 사람이 제가 3개월 동안 가짜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동생이라고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당신 남동생입니다, 누나. 그 순간 제 세상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심장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쿵쾅쿵쾅. 귀가 먹먹했어요. 태준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나. 그 단어가 들렸을 때 비로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누나. 3개월 동안 남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저를 누나라고 불렀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정리가 안 됐습니다. 동생이라고요? 어머니의 아들. 그럼 엄마가 당신을 버렸어요. 25살 때요. 1985년 4월 12일에요. 태준이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그 은색 회중 시계를요. 이게 유일한 증거예요. 어머니가 제 목에 걸어주고 고아원 문 앞에 놓고 가셨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아기를 버렸다고요? 말이 안 돼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태준이 시계를 열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25살쯤 돼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요. 방송국 입사하기 전 연극단에 있을 때의 사진 같았어요. 집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고아원 원장님이 주셨어요. 15살 때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이게 같이 있었대요.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얼굴을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 지금 당장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입었어요. 태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누나, 지금은 밤이에요. 11시예요. 상관없어요. 지금 가야 해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태준이 따라왔어요. 우리는 택시를 잡아 타고 경루동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경루동 7호로요. 평양 경루동은 특별한 곳입니다. 나라의 공훈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어머니는 39년간 방송국에서 일하신 공로로 2023년 초에 그곳 아파트를 받으셨어요. 원수님께서 하사하신 집이라고 했습니다. 15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어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뛰어내렸어요. 아파트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지만 어머니 딸이라고 하자 통과시켜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서연아, 이 밤에 무슨 일이니?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어머니가 우리를 들여보냈습니다. 태준을 보시고는 눈썹을 찌푸리셨어요. 남편도 같이 왔구나. 엄마 앉으세요. 저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고요. 태준은 서 있었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저는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은색 회중 시계를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어디서? 엄마, 뒷면 좀 보세요. 어머니가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1985년 4월 12일, 춘희. 그 글씨를 보시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시계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어요. 엄마,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말 못한 게 있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저는 태준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태준을 봤어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완전히요.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미안해. 엄마. 저는 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서연아. 엄마가 20년 전에 버린 아들이야.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 사람이 엄마 아들이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25살 때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64세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봤어요.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제 동생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모든 걸 말씀하셨습니다. 1985년의 이야기를요. 어머니는 25살이었습니다. 평양 연극단에서 배우로 일하고 계셨어요. 아직 결혼 전이었고요. 그때 한 사람을 만났대요. 같은 연극단 선배였답니다. 10살 위였고 유부남이었어요. 사랑에 빠졌답니다. 어머니는 그때 젊고 순진했대요. 그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했답니다. 함께 살자고 했고요. 어머니는 믿었어요. 그런데 임신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그때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말했어.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너 혼자 처리하래. 자기는 가정이 있다고. 이혼 못한다고.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엄마는 혼자였어.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가족들한테도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였거든. 오빠들은 멀리 있었고. 혼자였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숨었어. 연극단 그만두고 시골로 갔어. 먼 친척 집에 가서 출산했지. 그리고 1985년 4월 12일 새벽이었어.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 작고 빨간 아기였지. 어머니가 태준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어요. 엄마는 그 아기를 일주일 키웠어. 젖을 먹였고 재웠고 안아줬어. 그런데 엄마는 혼자였어.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 아기를 키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미안해. 엄마는 고아원을 찾아갔어. 함흥에 있는 고아원이었지. 밤에 갔어. 아무도 없을 때요. 아기를 문 앞에 놓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시계를 목에 걸어줬어. 엄마 이름하고 날짜를 새긴 시계를요. 언젠가 아기가 엄마를 찾을 수 있게요. 그리고 떠나신 거예요? 응. 도망치듯 떠났어. 뒤돌아보지도 못했어. 무서워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어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 길로 평양으로 돌아왔어. 조선중앙방송국 시험을 받고 합격했어. 새 인생을 시작한 거지. 아무도 몰랐어. 엄마가 아기를 버렸다는 걸.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앞에서 말하는 게요. 저는 함흥 제1육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태준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15살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때 원장님이 이 시계를 주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이게 목에 걸려 있었다고요. 태준이 시계를 주워 들었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그냥 예쁜 시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뒷면을 보고 이름을 봤어요. 춘희. 그리고 날짜. 1985년 4월 12일.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6살 때부터요. 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았어요. 1985년에 25살이었으면 지금 64살이니까. 나이도 계산했고요. 그런데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춘이라는 이름이 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 엄마를? 조선중앙방송을 봤어요. 어느 날 우연히요. 리춘의 방송원이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뭔가 느낌이 왔어요. 태준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얼굴이 시계 안 사진이랑 비슷했거든요.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확신은 못했어요. 그냥 혹시나 싶었죠. 그래서 더 알아봤어요. 리춘의 방송원에 대해서요. 나이도 맞았어요. 1960년생. 지금 64살. 1985년에 25살이었겠죠. 그래도 확실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기회를 기다렸어요. 가까이 갈 방법을요. 그러던 중에 작년에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리춘희 방송원의 딸이 탈북자의 아내가 됐다고요. 그래서 감시가 필요하다고요. 보위부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가짜 남편으로 배치할 사람을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원한 거예요? 네. 저는 이미 보위부 협력자였어요. 고아원 출신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지원했어요. 서연 누나 옆에 가짜 남편으로 들어가겠다고요. 왜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어머니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가까이서요. 태준이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가족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19년 동안 혼자였거든요. 고아원에서도 나중에도요. 가족이 없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누나 집에요. 가짜 남편으로요. 그리고 관찰했어요. 누나를 통해 어머니를요. 사진도 받고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리춘의 방송원이 제 어머니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 산 남자가 제 동생이었다는 걸요. 제가 가짜 남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실은 가족을 찾아 헤매던 19살 소년이었다는 걸요. 동생. 저는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처음으로요. 태준이 저를 봤어요. 눈물이 그의 눈에 고여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누나와 동생으로요. 23살 누나와 19살 동생으로요.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태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태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원망 안 해요, 어머님. 뭐라고? 원망 안 해요. 어쩔 수 없으셨잖아요. 25살에 혼자서. 어떻게 하겠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도 고아원에서 다른 아기들 많이 봤어요. 버려진 아기들이요. 모두 사연이 있었어요. 전쟁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 이유로요. 어머님도 그러셨겠죠. 태준아.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얼굴을요. 그게 다였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4세 어머니가 19세 아들 앞에서 무너졌어요. 태준이 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어색하게요. 20년 만에 첫 포옹이었으니까요.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셋이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딸과 아들이요. 20년 만에 만난 가족이요. 우리 가족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야. 태준도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3개월 동안 무표정하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나, 어머니, 저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게 만난 가족이요. 하지만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우리를 떼어냈어요. 누나, 어머니, 잠깐만요. 왜? 조용히 하세요. 여기 안전하지 않아요. 태준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장 구석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 구석에 작은 렌즈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카메라. 네. 경루동은 특별감시 구역이에요. 공훈자들이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감시받는 곳이에요. 집 안 곳곳에 카메라가 있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우리 대화가 다 녹화됐다고요? 아마도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보이부가 다 알게 되는 거 아니니? 네. 늦어도 내일 아침이면 알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로요. 가족을 만난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험에 처했어요. 북한에서 비밀은 언제나 위험하니까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무슨 계획? 탈출이요. 그 단어가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탈출. 우리 세 사람의 운명이 달린 그 단어가요. 탈출.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탈출이요? 우리 셋이요? 가능할까요? 어머니는 더 놀란 표정이었어요. 탈출?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카메라가 다 듣고 있어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전한 곳에서요. 어디서? 모란봉공원. 내일 오후 3시요.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나야 해요. 집이나 사무실은 다 감시받아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와 태주는 어머니 집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운전기사가 들을까 봐요. 집에 도착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집에도 카메라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태주는 거실 소파로 갔고 저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고요. 동생. 19년 동안 몰랐던 동생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버린 아들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저를 지키려고 가짜 남편이 됐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3시 모란봉 공원이었습니다. 9월의 평양은 선선했어요.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산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은 노인들,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저와 태준이 다가가자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밤새 우셨나 봐요. 앉아.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양옆으로 저와 태준이 앉았어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보고 있었어요. 주변을 경계하면서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작은 목소리로요.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한 게 또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는 39년간 거짓말했어. 무슨 거짓말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방송이야. 39년간 한 방송 전부요.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방송이 거짓말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읽은 모든 원고가 거짓이었어. 김일성 주석님 서거 때도, 김정일 장군님 서거 때도, 핵실험 성공 발표 때도 전부 원고대로 읽은 거야.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읽으라고 해서요. 하지만 그게 방송 아나운서 일 아니에요? 아니야, 서연아.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진짜 방송은 진실을 전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하지만 엄마는 39년간 사실이 아닌 걸 말했어. 강요받은 거짓말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22년 어느 날이었어. 저녁 방송이었지. 원고 마지막 줄에 이상한 문장이 있었어. 원래 원고에는 없던 문장이었는데 누군가 손으로 써넣었더라고. 무슨 문장이었어요? 오늘 밤 우리 가족은 국가의 결정을 따른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엄마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어폰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누구 목소리요? 보이부 사람.
그 사람이 말했어. 그대로 읽으라고. 안 읽으면 딸이 위험하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는, 엄마는 읽을 수밖에 없었어. 안 읽으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읽었어. 그 문장을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있었어. 원고에 없던 문장들이 갑자기 들어가는 거야. 그때마다 이어폰 속 목소리가 말해. 읽으라고. 안 읽으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엄마가 그런 일을. 그게 다가 아니야, 서연아. 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경로동 7호. 너 그 집이 원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알고 있지? 네. 엄마 공로를 인정해서 주신 거잖아요. 아니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감옥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경로동은 특별감시 구역이었습니다. 나라의 공훈자들이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감시받는 곳이었어요. 집집마다 카메라가 있었고 전화는 도청됐고 이웃들은 서로를 감시했답니다. 2023년 초에 그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처음엔 영광이라고 생각했어. 나라의 보배가 됐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점차 알게 됐어. 여기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특별히 감시받는 곳이라는 걸. 카메라는 어디에 있어요? 거실, 침실, 심지어 욕실에도 있어. 작게 숨어 있지. 천장, 벽, 시계 속 액자 뒤에. 어디든 있을 수 있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조사했어요. 경루동은 16개 동이 있는데 각 동마다 감시 시스템이 있어요. 모든 집이 24시간 녹화돼요. 그럼 우리가 어젯밤 한 대화도 네, 다 녹화됐을 거예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와 태준의 재회, 시계 목걸이 이야기, 1985년의 비밀, 모든 게 녹화됐다는 거잖아요. 언제쯤 알게 될까요? 늦어도 오늘 안에는 알 거예요. 보위부는 매일 저녁 영상을 검토하거든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조심했지. 너무 조심했어. 집에서는 말 한마디도 함부로 안 했어. 39년 동안 방송국에서 거짓을 외쳤지만 집에서만큼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것도 못했어. 카메라가 다 보고 있으니까.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64세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어요. 엄마,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 엄마는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은. 어머니가 저와 태준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잖아. 서연이는 23, 태준이는 19. 인생이 남았어. 여기서 이렇게 감시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어머니가 아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춘희 동무 여기서 뭐 하시오? 어머니가 밝게 웃으셨습니다. 가면을 쓴 것처럼요. 아, 김동무. 산책 나왔어요. 딸이랑 사위랑요. 그렇구만. 날씨 좋지? 네, 좋네요. 그 아주머니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춘희 동무 조심하시오. 요즘 더 삼엄해요. 네. 경로동이요. 감시가 더 심해졌어요. 이웃끼리도 조심해야 해요. 아주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아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겉으로는 공훈자 마을이지만 실은 감시 구역이라는 거. 말은 못해도 다 알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소, 김동무. 특히 딸 때문에라도 조심하시오. 남편이 탈북했다며. 그런 집은 더 예민하게 봐요. 아주머니가 떠났습니다. 우리는 침묵했어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경루동은 감옥이라는 것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어. 남편이 숙청당했거든. 10년 전에요. 그래도 공훈 때문에 경루동에 살 수 있게 해줬지. 하지만 24시간 감시받아.
우리 모두 그래.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공훈자들은 인민들한테 영향력이 있잖아. 나처럼 방송하는 사람, 군인이었던 사람, 과학자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탈하면 타격이 크지. 그래서 감시하는 거야. 통제하는 거고. 태준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보위부 내부 문서 본 적 있어요. 경로동 주민들은 특별관리 대상이에요. 월 1회 면담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39년간 방송국에서 일하시면서 응. 거짓을 말했고 집에 와서는 감시받았어. 내 목소리는 인민들을 속였고 내 삶은 나라에게 통제당했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꿈이 뭔지 아니? 뭐예요? 진짜 방송인이 되는 거였어.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요. 대학교 다닐 때 꿈꿨어. 언젠가 내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는 거. 인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 그런데 39년간 거짓만 말했어. 한 번도 진실을 말한 적이 없어.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전사하셨어. 그때 할머니가 홀로 엄마를 키우셨지. 가난했어. 정말 가난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엄마한테 말씀하셨어. 공부하라고. 그래서 좋은 사람 되라고. 할머니 꿈은 엄마가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였어. 정직하고 떳떳한 사람이요. 그래서 엄마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거짓말쟁이가 됐어. 39년간 거짓만 말하는 사람이 됐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아실 겁니다. 전쟁 이후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켰던 그 시절을요. 여러분이 땀 흘려 지킨 대한민국에서는 방송인이 진실을 말할 수 있잖아요. 자유언론이 있고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할 수 있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누리잖아요. 하지만 북한에서는요. 어머니는 평생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39년간 강요받은 거짓을 외쳐야 했어요.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어젯밤 영상을 오늘 저녁에는 볼 거예요. 늦어도 내일 아침엔 보위부가 움직일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탈출해야 해요. 빨리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셋이 다 탈출하는 건 불가능해. 경비가 너무 삼엄해. 알아요. 그래서 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누나만 나가야 해요. 뭐라고? 한 명만 가능해요. 제가 3년간 조사했어요. 국경 경비 일정, 두만강 루트, 중국 연락처. 모두 준비했어요. 하지만 한 명만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싫어. 다 같이 가야지. 불가능해요, 누나. 2명 이상은 들켜요. 특히 어머니는. 태준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64세예요. 두만강을 건널 수 없어요. 체력적으로요. 하지만 그리고 저는 19이에요. 아직 젊어요. 여기 남아도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동생도 가야지.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는 23이잖아요.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예요. 결혼도 할 수 있고 아기도 낳을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누나 남편이 탈북했잖아요. 그 나기는 평생 따라다녀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19년 혼자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그 후로도요. 조금 더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누나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는 가족이 있었잖아요. 엄마가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걸 잃으면 안 돼요. 다시 찾아야 해요. 한국에서요. 저는 울었습니다. 싫어. 동생 두고는 못 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 들어. 엄마는 여기 남을게. 64살이야. 평생을 여기서 살았어. 39년을 방송국에서 일했고
너희 아빠 묘소도 여기 있어. 엄마도 자유가 필요해요. 엄마 자유는 내가 자유로운 거야. 어머니가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너라도 살아야 해. 너라도 자유로워야 엄마가 견딜 수 있어. 알겠니? 엄마. 그리고 태준이도 남아야 해. 내가 탈북한 게 들키면 안 되니까. 태준이가 여기서 시간을 벌어줄 거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거짓 보고할게요. 누나가 집에 있는 것처럼 위장할게요.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들키면 어떻게 해? 괜찮아요.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동생. 누나, 제 평생 소원이 뭔지 알아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19년간 가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누나랑 어머니요. 그 가족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이제 숨길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들킬 거라면 마지막으로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세 사람이요. 어머니와 딸과 아들이요. 저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앉았습니다. 태준이 배낭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게 제가 3년간 모은 거예요.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국경지도, 경비일정표, 중국지도, 연락처들이 빼곡했어요. 10월 15일 새벽 3시가 최적이에요. 이 시간에 국경경비가 교대해요. 15분 공백이 생겨요. 15분? 네. 15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해요. 태준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함경북도 국경마을 두만강 도하 지점이 표시돼 있었어요. 이 지점에서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에요. 물이 얕아요. 10월이면 더 낮아지고요. 건너는데 5분이면 돼요. 그 후엔 중국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 연락처요. 태준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숙소도 제공하고 한국행 루트도 알려주고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아는데? 저도 탈북을 준비했었거든요. 저와 어머니가 태준을 봤습니다. 뭐라고? 작년에요. 어머니를 찾고 나서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북중 국경을 조사했어요. 몰래요. 그때 이분을 알게 됐어요. 태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분은 탈북자들을 20년 넘게 도와주셨대요. 위험을 무릅쓰고요.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감옥 가는 건데도요. 왜 그렇게까지? 크리스찬이래요. 신앙 때문에 돕는 거래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태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평양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루트예요. 기차 시간표, 버스 노선, 숙박 가능한 곳들이에요. 너무 상세한데. 3년 동안 준비했어요. 처음엔 제가 탈출하려고요. 나중엔 어머니랑 누나를 위해서요. 동생. 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누나, 이 계획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명만 가능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왜 한 명만이에요? 2명 이상은 들켜요. 특히 국경에서요. 혼자면 숨기 쉬워요. 그냥 밤 산책 나온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둘이면 수상해요. 셋이면 더우며.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럼 정말 한 명만 보낼 수 있는 거니? 네. 안전하게 보내려면요. 그날 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누가 갈 것인가? 태준은 제가 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누나는 23이에요. 인생이 남았어요. 한국 가면 대학도 다시 다닐 수 있어요. 통역사로 일할 수도 있고요. 결혼도 다시 하고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너도 19이잖아.
너도 인생이 남았어. 저는 여기서도 살 수 있어요. 아직 젊으니까. 보이부 일하면서 버티면 돼요. 그게 무슨 삶이야. 누나처럼 나쁘진 않아요. 누나는 탈북자 아내잖아요. 근하기는 평생 가요. 재혼도 못하고 좋은 일자리도 못 구하고 평생 감시받으며 살아야 해요. 태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자 가족은 평생 차별받아요. 저는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민혁 오빠가 탈북한 후 직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요. 그래도 엄마랑 동생 두고는 못 가. 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가면 안 돼. 왜요, 엄마? 엄마는 64살이야. 두만강을 건널 체력이 없어. 천천히 건너면 되잖아요. 아니야. 강을 건너려면 뛰어야 해. 얼음이 얇으면 금 갈 수 있거든. 빨리 건너야 해. 엄마는 그럴 수 없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평생을 여기서 살았어. 너희 아빠도 여기 묻혀 있고, 엄마 친구들도 여기 있고, 엄마 일터도 여기야. 64년 인생 중 64년을 여기서 산 거지. 이제 와서 떠날 수 없어. 엄마도 자유롭게 살아야 해요. 엄마는 괜찮아. 39년간 거짓말했지만 그래도 견뎠어. 조금 더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엄마가 떠나면 더 큰 문제가 생겨. 리춘이가 탈북하면 엄청난 뉴스잖아. 북한 최고 아나운서가 탈북했다고 하면 국제뉴스가 될 거야. 그럼 보위부가 미칠 듯이 찾을 거고 너도 위험해져.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탈북하면 파장이 너무 커요. 하지만 누나는 일반인이에요. 탈북자 아내일 뿐이죠. 보위부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래도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너 혼자 가라.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태준이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기 남아서 시간을 벌게요. 어떻게? 누나가 집에 있는 것처럼 위장할게요. 보위부에 보고할 때 누나가 아프다고 할게요. 독감 걸렸다고요. 그러면 며칠은 버틸 수 있어요. 들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태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각오했어요. 19년간 혼자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족이 있었어요. 누나랑 어머니요. 그거면 충분해요. 무슨 소리야. 동생, 너도 살아야지. 누나가 자유로우면 저도 행복해요. 진짜예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고아원에서 19년 살 때 꿈꿨어요. 언젠가 가족을 만나는 거요. 그 가족이 행복한 거요. 이제 그 꿈이 이뤄지는 거예요. 누나가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요. 동생아. 괜찮아요, 누나. 저는 견딜 수 있어요. 여기서요. 조금 더요. 저는 태준을 안았습니다. 19살 남동생을요. 3개월 전에는 가짜 남편이었고, 이제는 제 생명을 구하려는 동생이요. 미안해. 누나가 혼자 가서 미안해. 미안하지 말아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다음 이틀간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었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태준도 보이부 일을 하고 어머니도 방송국에 가셨어요.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작별 준비를 했습니다. 욕실에서요. 물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속삭였어요. 누나, 이거 가져가요. 태준이 작은 배낭을 줬습니다. 여기 뭐가 들었어? 옷 2벌, 돈 조금, 비상식량, 지도, 목사님 연락처요. 고마워, 동생. 그리고 이것도요. 태준이 사진 한 장을 줬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3사람이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이요. 이거 가지고 가요. 우리 생각날 때 보고요. 응. 고마워. 저는 사진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도 주셨어요. 손편지였습니다. 서연아, 이거 한국 가서 읽어. 뭐예요? 엄마가 못한 말들이야. 64년 인생에서 못한 말들. 엄마, 울지 마.
너 울면 엄마도 울어. 하지만 우리는 울었습니다. 매일 밤 욕실에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10월 10일이었습니다. 출발 5일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방송국 일을 마치고 집에 오셨어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오늘 특별 방송이 있었어. 무슨 방송이요? 원수님 업적 선전이야. 10.1형 당창건일이라서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오늘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민은 원수님을 영원히 따를 것입니다.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거짓말이야. 엄마는 안 따르고 싶어. 하지만 말해야 해. 39년간 그랬듯이. 엄마,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자유로워지면 엄마는 견딜 수 있어. 10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요. 저는 짐을 챙겼어요. 작은 배낭 하나만요. 많이 가져갈 수 없었으니까요. 옷 2벌, 사진, 어머니 편지, 돈, 지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리고 갈 것들이 더 많았어요. 23년 인생의 물건들이요. 대학교 졸업장, 결혼사진, 민혁 오빠가 준 선물들,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모두 놔두고 가야 했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카메라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봤습니다. 가족을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사랑한다. 저도요, 엄마. 한국 가서 행복해라. 내 마음대로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네, 엄마. 결혼도 해라. 좋은 사람 만나서요. 아기도 낳고. 엄마. 어떡해요? 엄마 없이. 괜찮아. 엄마는 여기 있을게. 방송도 계속할 거고. 그럼 너 한국에서 볼 수 있잖아. 인터넷으로요. 네. 그리고 언젠가. 통일되면. 다시 만나자.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64세 어머니가 23세 딸을 안았어요.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사랑해, 내 딸. 사랑해요, 엄마. 태준이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태준도 안았어요. 태준아, 미안해. 엄마가 20년 전에.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고맙다. 누나를 지켜줘서. 네. 끝까지 지킬게요. 어머니가 물러났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태준과 마지막 인사요. 동생아. 누나. 우리는 안았습니다. 누나와 동생으로요. 미안해. 누나 혼자 살아서. 미안하지 말아요. 이게 최선이에요. 통일되면 꼭 데리러 올게. 네. 기다릴게요. 건강해야 해. 알았지? 누나도요. 한국 가서 몸 조심하고요. 응.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가 자정을 알렸어요. 10월 15일이 됐습니다. 출발하는 날이요. 이제 자야 해요, 누나.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야 하니까. 응. 저는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보였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고요. 새벽 2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 검은색 점퍼. 눈에 잘 띄지 않는 옷이요. 배낭을 맸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와 태준이 거기 서 계셨어요. 잠도 안 주무셨나 봐요. 갈 시간이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가라, 내 딸. 네, 엄마.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으로 가는 문이요.
저는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어요. 어머니와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잘 가, 서연아. 누나, 잘 가요. 안녕. 엄마. 동생아. 저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씩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아서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10월 15일 새벽 2시 50분. 평양 거리는 고요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평양역으로요. 첫 차를 타러요. 함경도로 가는 기차요. 가야 해. 가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로동 7호를요. 어머니와 동생을요. 제가 두고 온 가족을요.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반이었어요. 대합실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습니다.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저도 그중 하나가 됐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배낭을 무릎에 올려놓고요. 주위를 살폈습니다. 경찰은 없었어요. 보위부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냥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제가 지금 정말 탈북하려는 건가? 어머니와 동생을 두고요. 옆 벤치에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린 딸이요. 딸은 엄마 품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랬었는데, 가족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라는 걸요. 새벽 4시 함경도행 첫 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3등 객차였어요. 낡은 좌석, 차가운 공기, 캄캄한 창밖.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평양역이 멀어졌습니다. 평양 시내가 지나갔고요. 대동강이 보였어요. 주체사상탑도요. 제가 23년간 살았던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녕, 평양.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멀어지는 도시를요. 미안해, 엄마. 미안해, 태준아. 마음속으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혼자만 도망친다고요. 비겁하다고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그렇게 원했으니까요. 기차는 8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도까지요. 창밖 풍경이 바뀌었어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평야에서 산으로. 점점 더 북쪽으로 갔습니다. 국경 쪽으로요. 객차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 친척 만나러 가는 사람들, 출장 가는 사람들이요. 모두 자기 일에 바빴어요. 저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배낭 속 사진을 꺼냈어요. 어머니, 태준, 저.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요. 몰래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보게요. 지금쯤 엄마는 뭐 하고 계실까? 새벽 6시쯤이면 일어나셨겠죠? 방송국 준비하시고요. 7시에 출근하셨을 거예요. 평소처럼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태준이는 뭐 하고 있을까? 보위부에 출근했겠죠. 저를 감시하는 임무를 받았으니까요. 거짓 보고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집에 있다고요. 독감에 걸려서 쉬고 있다고요. 시간을 벌어주고 있구나.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미안했어요. 19살 동생이 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게요. 정오쯤 됐습니다. 기차가 청진에 도착했어요. 저는 내렸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어요. 함경도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태준이 알려준 노선이요. 국경마을로 가는 버스요.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오후 2시
버스가 왔습니다. 낡은 버스였어요. 저는 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어요. 버스는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렸어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점점 더 오지로 들어갔어요. 마을이 드물어졌습니다. 사람도 줄어들었고요. 오후 3시 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마을이요. 여기서 5km만 가면 두만강이었어요.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고요.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마을을 걸었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10채쯤 있었어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요. 숙박할 곳을 찾았습니다. 태준이 알려준 집이요. 민박을 하는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숙박하러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돈 있어? 네. 저는 돈을 줬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들여보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불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저녁 6시에 밥 줄 테니 나오시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방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저 산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오늘 밤 가는 거야.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혼자서 두만강을 건넌다는 게요. 들키면 어떡하지? 총 맞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서요.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보내줬으니까요. 밤이 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8시. 출발까지 7시간 남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고요. 11시가 됐습니다. 12시가 됐어요. 1시가 됐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거든요.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옷으로요. 배낭을 맸어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갔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깰까봐요.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10월 15일 새벽 1시 반.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어요. 달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 그린 지도대로요. 북쪽으로 3km, 그 다음 동쪽으로 2km. 그러면 두만강이 나온다고 했어요.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전등을 켤 수 없었습니다. 들킬까봐요. 그냥 더듬거리며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어요. 넘어지기도 했고 나뭇가지에 긁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새벽 2시 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요. 강물 흐르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만강이다. 거기 있구나. 더 빨리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강을요. 두만강이었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폭이 50m쯤 됐어요. 10월이라 물이 적었습니다. 얼음도 살짝 얼어 있었고요.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요.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기가 자유구나. 숨이 막혔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자유라니요. 23년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가 저기 있다니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50분. 15분 후면 경비 교대 시간이었어요. 15분간 공백이 생긴다고 했죠. 그 시간에 건너야 했습니다. 강둑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떨렸고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와 동생을 위해서 해야 해.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배낭을 단단히 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자. 강둑을 내려갔습니다. 발이 물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뼈까지 시렸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허리까지 찼어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중심을 잡기 힘들었어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10m를 갔습니다. 20m를 갔어요. 중간쯤 왔습니다. 이제 절반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요. 북한 쪽에서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어요.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거기 누구야? 순찰대였습니다. 국경경비대요. 들켰어요. 교대 시간이 아니었나 봐요. 아니면 일찍 온 거겠죠. 쏜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요. 태준의 목소리가요. 누나, 꼭 가야 해요. 서연아, 행복해라. 뛰어야 해. 저는 뛰었습니다. 물속에서요. 앞으로요. 중국 쪽으로요. 탕. 총소리였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 탕. 탕. 또 총소리가 났습니다. 두 발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제 옆에서 총알이 떨어졌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옆이었으면 맞았을 거예요. 조금만 더. 30m, 35m, 40m를 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강 건너편이 가까워졌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았어요. 어둠 속이라 정확히 조준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발밑에서요. 금이 갔어요. 위험했습니다. 더 빨리 가야 했어요. 45m를 왔습니다. 이제 5m만 남았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요. 거기요.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에서요. 중국 쪽에서요. 이쪽이에요. 빨리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손을 뻗고 있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목사님이었습니다. 태준이 말한 그 목사님이요. 탕. 또 총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가까웠어요.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뛰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물을 박차고 앞으로요. 3m, 2m, 1m. 손이 닿았습니다. 목사님 손이요. 그가 저를 잡아당겼어요. 강둑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중국 땅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떨렸고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총에 맞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건너편이요. 북한 땅이요. 손전등 불빛이 여전히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비대가 소리쳤어요. 야, 돌아와. 하지만 저는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쏠 수 없었어요. 국경을 넘으면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돌아와. 배신자.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꺼졌어요. 그들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을 봤습니다. 북한을요. 제가 23년간 살았던 곳을요. 어머니가 계신 곳을요. 태준이 있는 곳을요. 엄마.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아. 혼자만 건넜습니다. 혼자만 살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제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요. 카메라도 없으니까요. 목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안전해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혼자만 알아요. 다 알아요. 목사님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가야 해요. 여기도 위험해요. 중국 공안이 올 수 있어요. 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걸었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서요. 숲길을 걸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차가 한 대 있었어요.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타세요. 저는 탔습니다. 목사님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 어딘가에 두만강이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북한이 있었고요. 거기에 어머니와 동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통일되면요. 언제쯤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반드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밤길을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디든 북한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1시간쯤 갔을까요?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안전한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옷 갈아입고 자세요. 내일 얘기해요. 목사님이 방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깨끗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젖은 옷을 벗었어요.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배낭을 열었어요.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요. 엄마, 태준아, 저 살았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혼자만 살았다는 죄책감이요. 가족을 두고 왔다는 비통함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카메라가 없는 천장이요. 감시받지 않는 공간이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중국에서 2달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집에 숨어 지냈어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니까요. 그럼 끝이었어요.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창문도 못 열었어요. 커튼을 항상 쳐놨고요. 답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카메라 때문에 갇혀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공안 때문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견뎠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태준 생각에요. 지금쯤 뭐하고 계실까? 들켰을까? 무사할까? 알 수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목사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저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자유였어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엄마 지켜주세요. 제 동생도 지켜주세요. 제발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갈 수 있어요. 한국으로요. 정말이요? 네. 서류가 준비됐어요. 내일 출발해요. 기뻤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한국이라니. 자유의 나라라니.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2024년 11월 1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환한 불빛이 저를 맞았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국.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자유의 땅에 왔구나. 통일부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박서연 씨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원으로 가실 거예요. 거기서 적응 교육 받으시면 돼요. 네. 차를 타고 경기도 안성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이었어요.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작은 방을 배정받았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혼자 쓰는 방이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카메라가 없었어요. 벽을 봤습니다. 감시 장치가 없었어요.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요.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어도 되니까요.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요. 엄마, 저 한국 왔어요. 태준아, 여기 정말 자유예요. 근데 너무 외로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고요만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억양이 달랐거든요. 북한식 억양을 빼야 했어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씨라고 해요. 북한에서는 인민반장이지만 한국에서는 반장님이에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열심히 배웠어요. 적응하고 싶었거든요. 지하철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은행 이용하는 법도요. 휴대폰 쓰는 법도 배웠어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했어요.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있다니요. 다른 탈북자들도 만났습니다. 30대 언니도 있었고 40대 아저씨도 있었어요. 모두 자기 사연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온 사람도 있었고 혼자 탈출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리춘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탈북자로 지냈습니다. 11월 중순이었습니다. 통일부 담당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서연 씨, 가족 소식이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요? 태준이요? 네. 어머니는 계속 방송하고 계세요. 조선중앙방송에서요. 정말이요? 네. 어제도 뉴스 진행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계시다. 엄마가 살아계시다. 영상 보시겠어요? 네, 네. 담당자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선중앙방송을 찾았어요. 최근 뉴스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친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기백차게 뉴스를 읽고 계셨어요. 64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엄마. 화면을 만졌습니다. 어머니 얼굴을요. 닿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화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 소식도 있어요. 동생이요? 네. 보위부 조사를 받았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풀려났어요. 정말이요? 네. 특별한 문제는 없었대요. 안도했습니다. 동생도 무사하구나. 다행이다. 두 분 다 평양에 계세요. 조심하시면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계시다. 둘 다 살아계시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괴로웠습니다. 제가 증언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됐거든요. 통일부에서 말했어요. 서연 씨 어머니가 리춘희 방송원이시죠? 그 사실을 공개하시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공개하면 국제뉴스가 될 거예요. 북한 최고 아나운서의 딸이 탈북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럼 엄마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더 감시받을 수 있고 불이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공개해야 세상이 알 수 있어요. 리춘희 방송원이 39년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강요받은 방송이었다는 걸요. 고민이 됐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위험해져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진실이 묻혀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말지 말아야 할까요? 12월 초였습니다. 결심했어요. 말할래요. 정말요? 네. 말해야 해요.
어머니의 39년을 세상이 알아야 해요. 어머니가 강요받았다는 걸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요. 가족이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 해요. 안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북한이 어떤 곳인지요?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할게요. 2024년 12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였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왔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고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요.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23입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요. 저는 비겁자입니다. 혼자 도망쳤으니까요. 제 어머니와 남동생을 북한에 두고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리춘희입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 책임방송원이에요. 39년 경력의 아나운서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거짓을 말해야 했습니다. 강요받았어요. 안 하면 가족이 위험하니까요. 39년간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39년을요. 태준의 19년을요. 제 23년을요. 1985년 비밀을요. 경루동 7호의 진실을요. 10월 15일 탈출을요. 두만강에서 들었던 총소리를요. 1시간 넘게 말했습니다. 중간에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족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해요. 혼자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해야죠. 안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북한이 어떤 곳인지요?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통일되면요. 언젠가는요. 그날을 기다릴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단상을 내려왔어요. 기진맥진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말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제 기자회견이 보도됐습니다. 리춘희 아나운서 딸 탈북 39년 강요받은 방송 폭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제 이야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엄마, 이거 보고 계실까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동생, 너도 이 뉴스 들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겠죠. 제가 무사히 한국에 왔다는 걸요. 증언했다는 걸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을 봤어요. 어머니, 태준, 저.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요. 엄마, 저 자유예요. 엄마가 39년간 지킨 딸이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화면에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보내주셔서요. 사랑해요, 엄마. 태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동생아, 누나 혼자 살아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준 자유 소중히 살게. 통일되면 꼭 데리러 갈게. 기다려, 태준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전쟁 이후 이룬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자유와 번영이 얼마나 귀한지요. 제 어머니는 64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세대죠.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을 감시 속에서 사셨어요. 39년간 거짓을 말해야 했고 카메라 앞에서 자식을 버려야 했습니다. 제 동생은 19입니다. 여러분 손잡벌이죠. 하지만 동생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어머니를 찾아 헤맸고 누나를 위해 희생했어요. 이것이 분단의 비극입니다. 똑같은 민족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통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진짜 통일은 땅이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카메라 없는 곳에서 진실을 말하는 거죠. 동생이 감시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게 진짜 통일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다시 만나는 날을요. 세 사람이 자유롭게 포옹하는 날을요. 그때까지 저는 증언할 거예요. 북한의 진실을요. 어머니의 희생을요. 동생의 용기를요. 혼자 도망친 비겁자지만 그래도 말할 거예요. 말해야 세상이 알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후 편지가 왔습니다. 통일부를 통해서요. 중국 목사님이 보낸 거였어요. 서연 씨 잘 지내고 있죠? 기자회견 뉴스 봤어요.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서연 씨와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서요. 통일되는 날까지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자유로운 하늘이요. 어머니도 언젠가 이 하늘을 보실까요? 태준이도 이 공기를 마실까요? 그날이 오겠죠. 반드시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엄마, 동생.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날까지 잘 살겠다고요. 어머니와 동생이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겠다고요. 혼자 도망쳤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으니까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 자유로 뭔가를 해야 하니까요. 저는 살아갈 겁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몫까지요. 통일되는 그날까지요.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